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환 거래 실무에 나오는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환 거래 실무는 총 30점 배점이 돼 있고 25문제가 출제되죠. 그러니까 2점짜리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3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과목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거래 계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거래 계약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송금을 보내려고 하면 다이렉트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코레스뱅크라고 있죠. 자, 코레스뱅크를 통해서도 가기도 하죠. 자, 코레스뱅크를 통해서도 이렇게 중개은행이죠, 중개은행. 중개은행을 끼고도 갈 수 있어요. 중개은행을 끼면 수수료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둘 간에 송금을 보내게 해주는 그런 걸 환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거래 계약을 맺어져 있는 은행을 환거래은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환거래은행은 첫 번째 무예치환거래은행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거래도 많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으면 이게 이제 예치환거래은행이 됩니다. 자, 예치환거래은행이 되면 굉장히 송금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세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환거래은행을 맺게 되면은 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끼리는 우리나라가 테러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자금들이 좀 깨끗한 자금들이 많긴 한데 해외에는 이제 불법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중 협박 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그냥 훅훅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보냈는데 얘가 고객을 안 주고 지가 횡령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쓴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망해서 이게 부실이 난다거나 이러면 보내는 이쪽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또는 손해를 많이 보거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쪽 은행의 신용 등급이에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안 좋다. 환거래은행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예치환거래은행을 하면 안 됩니다. 예치환거래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개요.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과 송금, 신용장 개설, 무역 대금 결제 등을 원활하게 위해서 외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게 환거래 계약입니다. 그래서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서명, 감, 전신 암호문, 그러니까 보통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어야 된다, 서로 간에. 자, 그래서 환거래 계약은 반드시 뭐예요? 신용 상태가 양호한 상대 은행에게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제의하는 서실을 발송하고 수락하면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 상태나 또는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노력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 등급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상대방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노력한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FATF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돼야 돼요. OFAC라든가 이런 데. 자, 밑에 환거래은행이 나오는데 환거래은행은 2개가 있다. 그래서 상대 은행에 자기 은행의 계좌를 만드는 예치환거래은행, 그리고 예금 계좌 없이 환거래 계약만 체결한 거는 무예치환거래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A하고 B가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그 전에 계약이 없으면 이렇게 코레스뱅크를 통해서 가죠. 근데 이렇게 무예치환거래은행이 되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진짜 송금을 보내고 송금이 와야 되니까 시간적 차이도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서로 계정을 만듭니다. 자, 얘는 이쪽에 만드는 계정을 당방 계정. 이건 우리 쪽의 계정이죠. 그래서 our account라고 부르고요. 자, 얘가 우리나라 쪽에 만드는 건 선방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B 거고, 이건 B 거예요. 요건 A 겁니다. 우리 거죠, 우리 거. 그래서 our account, 이건 their account라고 부르고,
요걸 로스트로 어카운트, 요거를 보스트로 어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요 섀도우 어카운트, 액추얼 어카운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요 계정을 만드는데 이건 뭐냐? 진짜 송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수출 대금이 있어요. 수출 대금. 그러면 수입상에 여기다 돈을 넣겠죠. $100를. 그럼 송금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비에 있는 계정에서 그냥 $100를 빼갑니다. 반대로 이쪽에 수출하면은 수입 대금을 이쪽에 넣겠죠. 그럼 송금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100 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걸 막 빼가면 안 되죠. 그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없으니까 B에 있는 다른 은행들이 이 계정을 통해서 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당방 계정 한번 보죠. 오른쪽에 보면은 외국한 은행이 상대방의 은행에 개설한 거. 그러니까 이쪽이 은행에 개설한 거고, B는 외국한 은행이 상대 은행에 개설한 예금입니다. 자, 그래서 환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세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신용평가 등급을 봐요.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이 나쁘다. 그럼 거절해요, 그냥. 신용등급이 안 좋아. 돈 띄어먹는데 뭐요. 그래서 안 된다. 자, 적정합니다. 그러면 FATF의 회원국이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이라고 되죠. 그래서 이게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이런 데 가입돼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없다. 가입돼 있어요. 적정한가? 그러면 체결해요. 자, 그런데 적정하지 않아. 그렇다면은 OFACSDN을 봅니다. 그래서 Official of Foreign Asset Control Specially Designed Nationals. 그래서 미국 재무사마부에 있는 그런 국제 테러 위험에 대한 단체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리스트예요. 여기에 돼 있느냐?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AML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티 머니 런더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서 적정하면 체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나와요. 자, FATF 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FATF의 질의에서 OK 적정 그러면 체결 아니에요. NO 그러면 거기면 OFACSDN 여기에 체결이 돼 있냐? 오케이. 그러면 AML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티 머니 런더링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래서 yes. 그러면은 체결을 합니다. 그 순서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돼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보죠. 신용등급 평가 결과 적절한데 FATF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OFACSDN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 리스트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AML 질의서를 보내서 적당하다고 하면 체결된다. 거기다 별표. 자, 요 세 가지 케이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거죠. 자금 세탁 위험을 확인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환거래 계약을 통해서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환거래 요청은행의 고객 정보,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좀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에도 수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자, 중복 계좌를 이용해 제3의 금융회사가 익명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은행들이 또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알고 거래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중복 계좌는 제3의 금융회사에서 이용하는 걸 말하고요. 대리불 계좌는 종속 계좌 소유자가 그냥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 걸 말합니다. 어차피 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거 그렇게 이용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자금 세탁 위험 통제 절차 등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용등급이 좋더라도 여기 가입돼야 되고 여기 OFACSDN에 이 리스트에 없어야 되고 AML 질의서를 보내서 OK 사인을 받으면 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6페이지에 보면 환거래
계약의 체결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예치환 거래 은행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 키 교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다가 예치환 거래 은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치환 거래 은행이 되니까 자, 이 다음에 보면 환거래 계약 요청 은행의 이 위험 수준을 검토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신용 등급 평가하고 국적 경제 수준 이런 거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서를 보냅니다. AML, KYC, 그 다음에 퀘스천너리라고 해서 그런 걸 보냅니다. 그래서 질의서나 추가 항목을 요청해서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확인한 다음에 환거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계좌가 위장은행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이 들어와서 요 비은행을 이용하는 걸 막고, 중복계좌나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가 잘 돼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로 막 테러 자금, 불법 자금 이런 게 쑥쑥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출했다고 거짓말하고서 여기서 돈을 막 빼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돈이 불법 자금이고 이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외화 자금의 관리가 나오는데요. 이건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핵심이 뭐냐? 외국한 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이에요, 은행. 자, 외국한 은행이 외화 자금을 잘 관리해라. 자, 외화 자금이 있으면, 일단 수익성, 안전성, 그 다음에 유동성, 이거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적절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외화 자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첫 번째 단락에 차입금의 한 4-5째 줄 내려오면 차입금의 상환기를 관리하고 당방 계정의 입출금 규모를 파악해서 무수익성 외화 자산 보유를 최소화한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금을 잘 조달해서 수익을 잘 내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만기의 부채를 적절하게 잘 상환을 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이 부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잘 알아야 유동성 비율을 굉장히 낮추겠죠. 최저로 딱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야 수익성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너무 유동성이 떨어지면은 대출을 못 갚으니까 위험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외화자금 관리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안정성 원칙은 은행의 모든 외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무 상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외화를 상환할 수 있는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은 뭐예요? 적정한 유동성을 보유하는 것, 수익성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갖출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걸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죠. 수익성을 추구하면 유동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외화 자금 조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걸 운영해야겠죠. 뭐 조달은 한국은행이라든가 외국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거고, 운용은 한국은행에 맡기거나 다른 은행에 뭐 예금을 한다거나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한 5째 줄 내려오면 수출기업에 수출한 업을 매입하여 수출대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외화자금을 조달한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출 영업 지원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다양한 형태로 뭐 해외 투자 파생 상품들을 통해서 외화자금을 조달한다. 자, 첫 번째는 단기자금 조달이죠. 그래서 콜머니 같은 거 있죠.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거. 그 다음에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기간을 보통 1년으로 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콜머니, 그 다음에 단기자금 차입,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이 단기자금은 상환을 항상 조심해야 되죠. 상환 기간을 항상 고려해야 되고, 뭐 중장기는 기니까 상환 기간보다는 뭐예요? 금리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더 봐야겠죠. 자, 그래서 외화대출, 장기 프로젝트 등에 따라서 이렇게 자금을 빌리게 된다. 그래서 보통 발행하는 게 외국채나 유로채죠. 거기 밑에 나오지만, 자, 외국채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달러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불독본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걸 외국채, 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걸 유로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뭐 엔화나 유로로 발행하면 이건 유로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건 외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서 엔화로 발행하는 걸 외국채라고 그래요. 그걸 사무라이 본드라고 하죠. 자,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화로 발행하는 건 우리가 아리랑 본드, 뭐 김치 본드 이렇게 부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중장기 자금 조달이 그런 거다. 자,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거죠. 그래서 외화 수탁금이죠. 한국은행이 각 은행에 꽂아주는 예금 있죠. 자, 그 다음에 원달러 수합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 운용은 뭐라죠? 운용은 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통화를 갖다 산다거나 통화를 갖고 있다거나 너무 보유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해외 외화로 예치하는 거. 우리나라 한국은행 예치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은행에 예치해도 되고 다른 외국에 있는 은행에 예치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외화 대출은 뭐죠?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 외화 대출을 하고 거기 이자를 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거기 그 1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한국은행 수탁금을 재원으로 한 특별 외화 대출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일반 외화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빌려주면 특별 외화 대출,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에서 조달한 건 일반 외화 대출, 동그라미 하나 쳐놓죠. 자, 그 다음에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시설자금은 10년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은행 간 외화 대출금이 있죠. 그래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콜론 같은 경우에는 짧게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빌려주는 거,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외환이 있죠. 그러니까 수출 대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업체가 매출 채권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6개월 뒤에 이렇게 돈을 받기로 한 그런 걸 우리가 무여금이라고 하죠. 무여금 같은 거를 은행에 와서 할인하는 거죠. 깡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100억짜리다 그러고 하면 은행에 와서 뭐 2억 띄고 98억 가져가고, 이런 게 이제 거기 나오는 매입 외환이죠. 은행은 국내 수출 기업이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는데, 당연히 1란급은 바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거의 뭐 며칠밖에 안 되는데, 기한부 수출한엄,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유전성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들은 길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한부 수출한엄이 뭐예요? 외상거래니까 외상거래 기간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나오냐면 뒤에 외환회계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유동성 관리 대상은 본점, 지점, 해외 지점, 해외 현지 법인 등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유동성 관리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관리 기간을 잔존 만기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7일 이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부채하고 자산이 있으면 만기가 7일짜리냐, 아니면 거기 나오지만 8일에서 한 달짜리냐, 그 다음에 한 달에서 그 다음에 3개월이냐, 3개월에서 6개월이냐, 6개월이냐, 6개월에서 12개월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이 돌아오는 거에 맞추어서 자산과 부채를 매칭시켜야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무턱대고 그냥 쭉 해버리면 만기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유동 경색에, 신용 경색에 이렇게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은행은 유동성에 대한 경색이 생기면 절대 안 되죠. 돈을 지급 못하는 일이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외화 자산은 뭐 난내 계정의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 뭐 계약부 뭐 이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 외화 내계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관리 기간은 이렇게 두고요. 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화 유동성 비율을 측정해요. 첫 번째. 자, 그래서 외화 유동성 비율이다. 그래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자산을 자, 외화 부채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85% 이상이 되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있는 건 좋은데 이거를 85 이상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개월 만기죠, 이게.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게 100이면 야, 얘는 85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게 외화 유동성 비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불일치하는 걸 또 찾는 거예요. 만기 불일치. 자, 그래서 기간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일이다, 7일이다, 한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이 기간별 외화 자산 빼기 기간별 외화 부채. 그러니까 뭐 1개월 이내에 외화 자산에서 자, 외화 부채를 뺍니다. 자, 그거를 뭘로 나누냐? 총 외화 자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몇 프로 이내? 1개월 이내가 마이너스 10% 이내.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많아도 된다는 거죠, 부채가. 그래서 이게 10% 이내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이 10%가 넘지 않도록 한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중장기 외화자금. 이거 이제 3개월 이내. 이거 한 달 이내 만기 불일치. 그럼 세 번째는 중장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길게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1년 초과 외화 조달 금액. 자, 외화를 갖다가 조달하는 잔액과 대출 잔액이죠, 이거는. 자, 조달한 거는 부채고 대출한 건 뭐예요? 이건 자산입니다. 자산. 그게 100% 이상이 되라. 그러니까 두 개 일치하게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조달을 대출로 나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안전 자산 보유인데 이게 한 2% 정도 되라. 그래서 만기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을 12분의 2로 곱한 다음에 1 마이너스 최저 차환율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넘게 해라. 뭐 이렇게 그런 비율이 있다. 그래서 외화 안전자산 비율도 있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유동성 갭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얼마나 벌어졌냐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정태적 유동성 갭, 동태적 유동성 갭, 유동성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적 그리고 동태적 그리고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밑에 보면 정태적인 건 뭐냐? 정태적인 건 그냥 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유동성 갭이 자산과 부채의 갭이 일주일에 얼마죠? 100이죠. 자, 일주일에 거기를 볼게요. 그 밑에 표 3을 보면 일주일에 100이죠. 뺀 것만 볼게요. 갭만. 자, 2주일도 100입니다. 2주일 이내에 벌어지는 자산과 부채의 차가 100이에요. 자, 그런데 1에서 3개월 차.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일주일에서 1개월까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3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죠, 갑자기. 그랬다가 여기 보면 3에서 6개월 차이는 200이 다시 되고. 그러니까 요 사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은 거죠, 이게.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리고 이게 누적 갭을 보면 여기 100에다가 이걸 더하는 거죠. 200. 이걸 더하니까 마이너스 100. 자, 이걸 더하니까 플러스 10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갭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갭 비율. 그래서 이게 이제
갭의 비율이 33%, 요건 20%, 요거 이렇게 나누기 한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20%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갭의 비율을 이제 측정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마이너스 150%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제 과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동성 갭을 자산으로 나눈 거죠, 유동성 갭을. 요거를 300으로 나누고, 요건 얼마예요? 요거는 500을 200으로 나눈 거고, 요거는 200을 100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갭 비율을 분석한 게 바로, 이런 정태적 유동성 갭이다. 자, 그 다음에 동태적 유동성 갭은 시나리오를 고객 행동에 맞추는 거야. 뭐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요 갭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가 확실히 벌어지니까 이건 좀 대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동태적 유동성 갭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게 요 동태적 유동성 갭입니다. 요게. 자, 시나리오별은 각각 금융회사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객의 시나리오고, 이거는 어떤 금융시장의 환경,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유동성, 외화의 유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를 측정하는 게, 요 유동성 시나리오별 갭이죠. 자, 그래서 동태적 유동성 갭은 정태적 유동성 갭의 고객 행동의 시나리오를 분석한 거고요. 유동성 시나리오별 갭은 금융회사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시장 요인에 따라서 뭐예요?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때 뭐냐면 정상적인 시장 또는 컨텐전스 플랜, 그래서 위기 상황에 대한 그런 분석을 다 해야겠죠. 그래서 당해 금융회사의 위기상황, 그 다음에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상황,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요 갭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언제 이렇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상황별로 갭이 얼마나 되냐를 찾는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가 하는 게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유동성 위기상황 계획이죠. 그래서 컨텐전시 플래닝을 항상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뭘 하죠?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를 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19페이지에 당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신용가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급격한 신용경색이 일어났거나 그 다음에 담보나 무담보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거나 이런 별로 쭉 시나리오를 선택해 놔서 거기별로 유동성을 준비하는 걸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시나리오 분석이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동성이죠,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외화 유동성 비율, 만기 불일치 비율, 중장기 비율, 그 다음에 유동성 갭 비율, 이거를 측정을 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외신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